안녕하세요. 코치 W입니다. 아직도 어렵게 혼자서 NSCA CSCS를 공부하고 계신가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CSCS 강의를 무료로 유튜브에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강의 관련해서 질문들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먼저 강사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지금 코치 W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저는 임우재라고 합니다. 저는 한국외대 글로벌 스포츠 산업학부, 미시건대학교 운동과학 석사, 그리고 듀크대학교 물리치료학 박사 입학 예정입니다. 제 석사 때 집중 트랙은 SNC를 했었고요. 그렇게 해서 아주 좋은 기회로 미시건 대학교 웨이트룸에서 대학원생 인턴으로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저희 사랑하는 어머니와 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웨이트룸에 있는. 근데 그 학력 이외에도 저는 한국 라크로스 국가대표로 활약을 했었고요. 뭐 라크로스로는 다양한 학교들과 연령별 팀 코칭 경험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2024년 4월 달에 NSCA CSCS를 합격했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로 들어갈 강의는요. NSCA CSCS 대비 트레이닝의 정수를 기반으로 해당 자료를 만들게 되었고요. 오늘 공부할 챕터는 신체 조직의 구조와 기능입니다. 오버뷰 이번 강의를 통해서 근골격계 생리학, 근세사 활주설, 근섬유 유형, 그리고 심혈관계와 호흡계까지 다 알아볼 수 있을 겁니다. 네, 첫 번째로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프레임은 뼈를 통해 구성됩니다. 신체의 근육은 오직 당기는 힘만 있기 때문에 힘을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근육은 무조건 뼈를 통한 지렛대 원리로 힘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예, 우리의 몸은 총 206개의 뼈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 206개를 가장 크게는 두 가지의 분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축골격이고 다른 하나는 부속골격입니다. 뭐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축골격은 우리의 몸의 축을 이루는 두개골, 척추, 늑골, 흉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부속골격은 보시는 것처럼 축골격 이외의 모든 것들을 다 부속골격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제일 헷갈렸던 거는 과연 이 골반뼈가 축골격인지를 항상 헷갈렸었는데요. 골반뼈는 축골격이 아니다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시고 외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뼈와 뼈를 잇는 관절입니다. 관절은 뼈의 연결 부위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절은 총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섬유성, 연골성, 그리고 윤활 관절 이렇게 해서 총 세 가지로 나뉩니다. 섬유성 관절 같은 경우에는 움직임이 매우 제한적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섬유성 관절은 우리 두개골에 있는 이 연골이 섬유성 연골입니다. 우리 두개골이 많이 움직이지 않잖아요. 다른 관절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움직임이 매우 제한적이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움직임이 제한적인 건 어떤 것인가? 연골성 관절이다. 연골성 관절에서 가장 유명한 거는 추간 연골이에요. 우리 디스크 사이에 있는 연골들이 추간 연골입니다. 우리가 생각해봤을 때 다른 연골들에 비해서 움직임이 매우 적잖아요. 그런 것들이 연골성 관절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윤활 관절은 가장 많은 움직임을 허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윤활 관절은 움직임을 주기 위해서 다양한 구조적인 형상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관절을 이루고 있는 뼈의 끝은 부드러운 초자연골로 덮여 있으면 초자연골. 그리고 관절 전체가 활액으로 가득 찬 관절낭으로 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절낭 안에는 활액이라는 것들이 가득 차 있어서 윤활유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더. 뼈 끝은 초자연골, 그리고 이 뼈를 감싸고 있는 모든 것들은 관절낭. 그리고 그 안에 쌓여져 있는, 이 안에 있는 이 액체는 활액이라고 합니다. 네, 다음으로 볼 신체 구조는 척추입니다. 뭐 척추 매우 비슷하죠. vertebral column이라고 하고요. 척추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외우기 어려운 게 이 몇 개가 있는지 경추, 흉추, 요추, 그리고 천추와 미추가 몇 개로 있는지가 제일 헷갈리는데요. 여기서 가장 쉽게 외울 수 있는 방법은 아침 7시, 점심 12시, 저녁 5시로 암기하시면 매우 쉽게 암기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우리 뼈와 뼈를 잇는 그리고 뼈와 근육을 잇는 구조물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네, 첫 번째로는 인대입니다. 인대와 건이 나오는데요. 인대 같은 경우에는 뭐냐? 뼈와 뼈를 연결하는 것이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십자인대, 허벅지와 그리고 우리 정강이 뼈를 잇는 인대. 그렇기 때문에 십자인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반대로 건은 뭐냐? 건. 뼈와 근육을 잇는 구조물이다. 우리가 아킬레스 건이라고 했을 때 아킬레스 건이 발 뒤꿈치 뼈에 붙잖아요. 캘키니어스에. 예, 그런 것처럼 건은 뼈와 근육을 연결한다. 이것도 문제가 나오거든요. 여기서 가장 헷갈릴 때는 쉽게 십자인대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근육의 구성입니다. 근육은 하나 우리가 크게 봤을 때는 근육이 뭐 나눠져 있는 것 같이 보이지 않지만 이게 근육이 굉장히 다양한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순서를 외우시면 되는데요. 근육, 우리가 알고 있는 근육, 그리고 근육은 근다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근다발들은 다양한 근섬유로 이루어지게 되고 그 근섬유는 근원섬유라는 것들이 모여서 또 만들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근원섬유는 근절을 포함하고 있고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액틴과 마이오신의 필라멘트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근막입니다. 다양한 단계가 있었듯이 그 단계마다 근육을 감싸고 있는 아주 얇은 층의 결합 조직이 존재합니다. 그것을 바로 근막이라고 합니다. 우리 파샤라고 많이 들어봤죠? 이 파샤가 바로 이 근막입니다. 그래서 근막은 총 3개가 있습니다. 가장 외부로부터 근외막, 근육 전체를 감싸는 가장 바깥의 막입니다. 그리고 근주막, 근속을 감싸는 막, 그리고 마지막으로 근내막입니다. 근섬유 가닥을 감싸는 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근외막, 근주막, 근내막 이렇게 해서 바깥에서부터 안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문제에서는 근외막이 어떤 거를 감싸고 있느냐? 여기서 보면 근육이죠. 그럼 근주막은 무엇을 감싸고 있느냐? 근속을 감싸고 있다. 그래서 근내막은 근섬유를 감싸고 있다. 이렇게 해서 매칭해서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근다발입니다. 여러 개의 근다발은 근육을 구성을 합니다. 근다발은 여러 개의 또 다른 근섬유로 구성되게 됩니다. 운동 단위 내의 모든 근섬유들은 운동신경에 의해 자극이 될 때 같이 수축을 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그림에 나와 있는 운동 1과 운동 2가 보이시죠? 여기 보시면 다른 곳에 이 연결이 되어 있는 거 보이실 텐데요. 따라서 그 운동 단위 2가 운동 단위 1에는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반대로 운동 단위 1이 수축을 할 때도 운동 단위 2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각 근섬유는 오직 하나의 운동신경의 지배, 그리고 하나의 운동신경과 이의 지배를 받는 근섬유들을 운동단위라고 부릅니다. 중요한 단어, 운동단위입니다. 운동단위. 다음으로 이제 근섬유입니다. 여러 개의 근섬유는 근다발을 구성합니다. 근다발. 그리고 여러 개의 근원섬유가 모여서 근섬유를 구성하게 됩니다. 근원섬유는 근절을 포함하고 있고 이 근절이 바로 액틴과 마이오신으로 구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근절을 우리가 말을 할 때 최소 수축 단위, 근절은 최소 수축 단위이다. 이거 외워두시면 좋을 겁니다. 그렇게 말했던 근절 나왔습니다. 근절은 근세포가 수축시키는 마이오신과 액틴으로 구성되게 됩니다. 우리가 마이오신은 두꺼운 필라멘트, 그리고 액틴이 얇은 필라멘트로 아시면 되는데요. 이거 외우기 어렵다고 생각하실 때는 마이오신은 4글자니까 두껍고, 액틴은 2글자니까 얇고,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4글자 두껍고, 2글자 얇고. 여기 해당 그림 보시면은 마이오신과 액틴의 구조와 배열 상태를 보여줍니다. 여기 액틴이 양 끝에 붙어 있는 이 선을 Z선, 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절의 벽. 여기 그리고 그 다음에 A대라고 보이는 이 구역을 마이오신의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A대는 2개의 필라멘트가 겹쳐지기 때문에 이렇게 겹쳐지기 때문에 어두운 공간이라고 표현이 돼요. 어둡게 표현된다고 합니다. 자, 넘어가서 I대. I대는 액틴만 존재하는 구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액틴만 존재.
그리고 얇은 액틴만 있기 때문에 어떨까요? 어두울까요? 얇을까요? 밝겠죠, 밝겠죠. 어둡냐, 밝냐 할 때 무조건 밝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H대, H대는 마이오신만 존재하는 구역입니다. 마이오신만 존재하는 구역. 요렇게, 요렇게 마이오신만 존재하는 구역. 그러면 근수축 시에는 어, 어디가 짧아질까요? 근수축 시에는 I대와 H 구역만 짧아지게 됩니다. 왜? A대는 마이오신의 길이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마이오신은 길이가 변하지 않습니다. 그쵸? I대와 H 구역만 줄어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제 Z선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근절을 생각했을 때 근절의 끝과 끝을 Z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육이 서로 가까워지면은 이 근절이 가까워지면 Z선이 가까워지는 거죠. 근육이 수축 시에는. 그리고 반대로 근육이 이완 시에는 Z선이 멀어진다.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아주 중요한 개념 나왔는데요. 근세사 활주설이라고 합니다. Sliding Filament Theory라고 하고 근섬유의 가장 단위에서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절의 양 끝이 Z선이고 근절 중심으로 잡아당겨지는 현상인데요. 뭔가 마치 이 모양이 좀 이렇게 조정을 하고 있는 보트가 생각나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우리가 보트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파워 스트로크라는 걸 하잖아요. 이 마찬가지로 이 마이오신이 액틴을 붙잡고 끌어당기는 현상을 스트로크, 파워 스트로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중요한 거 근세사 활주설, 그 다음에 파워 스트로크 이 두 가지 외우시면 됩니다. 근세사 활주설은 파워 스트로크다. 네, 이거 조금 복잡하긴 한데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근세사 활주설은 총 다섯 단계로 계속 반복이 됩니다. 네, 첫 번째는 휴식 단계입니다. 근형 질세망이라는 곳에 칼슘이 저장된 상태로 우리가 휴식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요. 우리 근육은. 그러다가 흥분 수축 결합 단계가 되면 트로포마이오신으로 이동을 하면서 마이오신의 십자연구가 액틴에 결합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칼슘이 트로포닌에 결합을 하게 됩니다. 이 근형 질세망에 보관되어 있던 칼슘들이 근육 안으로 들어가면서 트로포닌을 결합. 그리고 나서 그 트로포닌이 트로포마이오신을 이동하게 됩니다. 이 트로포마이오신은 마치 약간 플러그 덮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 덮개가 없어져야지만 마이오신 헤드가 액틴에 붙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됐으면 액틴과 마이오신이 붙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3번 되면 수축 단계. 여기가 바로 파워 스트로크가 일어나는 구간입니다. 여기서 좀 재밌는 사실 하나는 이 우리가 ATP를 사용을 하잖아요. 운동을 할 때. 이 ATP가 언제 사용이 되는가 이 과정에서 액틴과 마이오신이 붙을 때 ATP가 사용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오히려 반대입니다. ATP는 십자연교가 떨어질 때 사용되는 구조입니다. 네 번째, 이제 재충전 단계가 됩니다. ATP에 의해서 십자연교가 떨어졌고 액틴과 마이오신이 전부 제자리로 돌아오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은 운동신경 자극이 멈추면서 1번 단계를 다시 할 수 있는 원상태로 복귀하는 거죠. 이제 근육 활성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몸이 근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뇌에서 활동 전이라는 걸 쏘게 됩니다. 이는 전기 신호인데요. 뇌에서 손가락이 움직이고 싶어 뭐 이런 신호를 쏘게 되면 좀 신경계를 타고 내려가서 신경계 끝인 신경계 접합부에 도달하게 됩니다. 여기서 바로 전기 신호가 화학 신호인 아세토콜린으로 바뀌게 되면서 이 아세토콜린을 촉진하면서 근육세포에 전달하게 됩니다. 아세토콜린은 실무율의 법칙에 의해서 근육을 수축하게 되는데요. 이 말이 무엇이냐? 한 운동 단위 내에서 일부의 근섬유만 수축시키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반대로도 강한 활동 전이가 강한 수축도 아닙니다. 조금 더 쉽게 풀자면 수축의 강도가 운동신경의 전달의 강도가 아니라 이 빈도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힘의 강도는 활동 전이간 시간 간격을 통해 조절된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요 연축, 요 연축이 여러 번 반복되면 좀 더 강한 힘을 만들고 그리고 계속되게 더 강한 더 시간 간격이 줄어들면 더 강한 힘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한 힘을 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연축이 시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힘이 강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섬유의 활성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운동신경이 근육까지 전달돼서 기계적 수축을 이루는가를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근섬유의 활성화에서 첫 번째는 우리 활동 전이 우리 뇌에서 액션 포텐셜을 만들어서 쏩니다. 신경계로. 그리고 활동 전이가 신경계를 통해서 신경계의 가장 끝 부분인 뉴로머스쿨러 정션, 신경계 접합부까지 전달이 되면 거기서 아세토콜린이 나와서 근초를 흥분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화학 신호입니다. 이 전까지는 전기 신호, 3번에서부터 화학 신호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신호가 T세관, 여기 보이는 T세관에 전달되면서 근형 질세망에서 칼슘 이온을 방출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트로포닌이 아까 말씀드렸죠. 트로포닌이 트로포마이오신에 붙어서 트로포마이오신을 이동하게 됩니다. 여기 보이는 트로포마이오신, 요 덮개, 이 덮개가 움직이면서 플러그가 열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트로포마이오신이 이동하면 연결부가 노출, 7. 마이오신이 액틴에 결합하게 되면서 십자형규가 구축됩니다. 그러고 나면 파워스트로크. 이해되셨죠? 제가 되게 좋아하는 부분인데요. 우리 몸에는 근육이 크게는 세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나눌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몸은 지근, 속근 X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장거리 달리기를 하거나 중거리 달리기를 하거나 아니면 단거리 달리기를 할 때 우리가 사용하는 이 근육의 유형이 좀 다르게 있습니다. 타입 1, 지근, 유산소 에너지 공급이 높음, 굉장히 효율적이고요. 피로 내성도 높고 느린 수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걷거나 아니면 장거리 달리기를 할 때는 보통 이 유형 1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형 2A는 속근이라고 하는데요. 이 속근은 이 복합입니다. 유형 1과 유형 2X의 복합을 바로 2A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복합이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뭔가 짜장면, 짬뽕, 이거 짬짜면 약간 이런 느낌. 그리고 마지막 타입 2X, 여기는 속근이라고 하고요. 저반복 고중량 운동 시 사용, 피로내성 낮음, 빠른 수축이라고 알 수 있듯이 단거리, 무거운 무게를 사용을 할 때 이 2X를 사용하게 됩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다큐멘터리가 하나가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일반인들이 보통 지근이 한 50%, 2A가 30에서 40%, 2X가 한 15% 미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반인 같은 경우에. 근데 2008년에 영국 BBC에서 단거리 육상 선수인 콜린 잭슨 선수, 이 웨일스 출신의 그 허들 선수인데요. 이분의 근섬유를 분석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누워서 허벅지에다가 생검을 하게 되는데요, 바이옵시를. 저도 이제 석사 시절에 이거를 많이 해봤었거든요. 남들한테. 제가 당하진 않고. 근데 이렇게 하면 이제 근육이 자그마한 근육세포가 나오게 되고 이거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해본 결과 놀랍게도 콜린 잭슨이 이겁니다. 콜린 잭슨의 2X가 이렇게 많이 나온 거죠. 그래서 약 한 29%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몸이 마치 단거리 육상을 위해서 태어났다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좀 더 재밌는 설명을 드리자면 최근에 밝혀진 결과로는 타입 1과 타입 2 사이에 있는 회색지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트레이닝으로 인해서 어떤 거에 좀 더 비슷하게 만들 수 있는 근육의 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15%에서 20%가 우리가 어떤 트레이닝을 하느냐에 따라서 2X로 바뀔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1으로 바뀔 수도 있고 이렇다고 합니다. 네, 이제부터 고유 수용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유 수용기는 근방추입니다. 머슬 스핀들이라고 하고요. 근육의 깊이와 길이 변화, 그리고 길이 변화의 속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을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근육 내에 우리가 얼만큼 늘어나는지를 느끼는 센서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방추 같은 경우에는 주어진 저항을 극복하기 위해서 근육이 얼마나 활성화되는지를 규정하는 고유 수용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부하가 높아지면 근육이 신장도가 높아지고 그렇게 되면 근방추의 활성화 역시도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근방추는 근육의 길이의 변화를 느끼고 근육을 활성화시킨다.
이렇게만 들었어도 좀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예시를 가지고 왔는데요. 우리 야구 선수들이 투수들이 이 금방추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빠른 신전을 위해서 코킹을 하게 되잖아요. 요 팔 각도가 그렇게 되면 굉장히 늘어나게 되는데 일반적인 팔꿈치 각도보다 이때 금방추가 감지를 하는 거죠. 너무 빠르게 늘어나는데 하면서 신전 발사 발동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스트레치 리플렉스. 그러면서 여기 있는 근육을 빠르게 수축시키면서 공을 내보낼 수 있는 거죠. 이 마치 고무줄을 빠르게 당겼다가 던지면 빠르게 나가잖아요. 이런 거와 비슷한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플라이오메트릭, 뭐 SSC 이런 것들의 가장 기본이 되는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금방추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다. 자, 다음으로 우리가 볼 고유 수용기는 골직원 기관입니다. 골기 텐던 오르건스라고 해서 GTO라고 많이 부르는데요. 골직원은 근육과 건의 접합 근처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골직원은 아까 전에 저희가 배웠던 금방추와는 반대로 억제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 근육이 과한 수축을 할 때, 그러니까 강한 수축을 할 때, 오히려 그 신전을 느끼고 이 근육의 긴장도를 낮추는 거죠. 왜냐? 너무 세게 당겨버리면 뜯어지잖아요. 끊어지는 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근의 과도한 긴장을 억제하는 기전을 합니다. 그래서 그 GTO는 근수축을 느끼고 근육을 억제한다. 반대로 아까 전에 배웠던 머슬 스핀들은 근육을 활성화시킨다. 이게 가장 중요한 컨셉입니다.